우리는 일어난 일은 당연히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사후 편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일어나기 전에는 사실은 긴가민가 하죠. 그러니까 냉전에서 미국이 만만치 않은, 지금 러시아지만 소련과 만만치 않은 중국을 상대로 육군력이 턱없이 부족한 미국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이 두 거인의 그걸 좀 억제하면서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하고, 결국은 이제 중국을 끌어안음으로써 소련을 붕괴시키는, 이제 체스에서는 밀렸는데 바둑을 둬서 이겼다, 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랐는데 사실 미국과 중국의 사이는 결혼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밀접했었던 거예요. 닉슨 대통령이 1972년도에 주은내, 당시 공식적인 중국의 행정부 수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폭격을 가함으로써 후퇴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 우리는 홀수날에만 폭격하고 짝수날과 공휴일 등에는 폭격을 중단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 그들도 우리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게 근데 중국식의 화술,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이 키신저하고 닉슨이 이 등소평이나 주은내를 만나서 나눴던 대화를 보면 거의 뭐 철학 얘기를 해요. 중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리 외교적인 수사를 말하더라도 가리키는 바가 되게 지시적이죠. 그런데 주은내는 좀 그런데 등소평은 아주 모호합니다. 철학적으로 말을 하죠. 중국식 문화일 수도 있고 동양식 문화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단지 그렇게 치부해야 되느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것지만 대만이 있고 대만 해협이 있죠. 그 다음에 대만은 우리를 좀 백령도가 될까요? 금문도하고 마저도라고 외도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대만 입장에서는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죠. 지금 중국이 얼마나 강합니까? 저거 뭐 한나절거리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은내가 장제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금문도에서 철수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0년도에 금문도 가지고 막 중국이 포격하고 하니까 대만을 포격하면 핵전쟁도 불사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대만을 포격하는 건 아니고 후젠성 바로 앞에 있는 금문도를 포격한단 말이지. 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핵전쟁을 해야 돼. 지금 뭐 대만을 공격하면 핵전쟁 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골치 아픈데, 이렇게 딜레마에 빠졌었죠. 그로부터 한 15년 지난 겁니다. 15년 전 일을 그 주은내가 자기네들이 의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호수날에만 대포를 쐈다는 거죠. 그래서 장개석은 미국한테는 죽는 소리를 했지만, 니네가 칠함대 빨리 보내줘가지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 끝나, 막 이렇게 했지만, 사실 장제스는 알고 쓰다는 거예요. 중국이 이 금문도에서 대만 군사력을 철수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게 좀 생각하면 좀 이상합니다. 포격을 왜 하는 거야? 그걸 또 알아들어. 왜냐하면 아이젠하워는 장제스한테 그 금문도에서 빨리 철수하라고 그랬어요. 외도는 포기하라고. 우리가 거기까지 못 지켜주니까 외도는 포기하라고 했는데, 중국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자기네들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대만에,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수업 전에는 이 존재 자체도 몰랐을 이 금문도하고 마저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대만에게 있어서 금문도하고 마저도는 미국에게 있어서 타이완인 거예요. 전략적으로 중요할까요, 타이완이 미국한테? 거꾸로 타이완한테 금문도가 전략적으로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하다고 말한 학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게 중국한테 중요하네. 중국한테 뭐가 중요하냐면, 중국한테 금문도에 자기네들이 괴롭힐 뭔가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죠. 대만 위기가 2번 있었는데 전부 저 금문도하고 마저도와 관련이 있거든요. 지금은 중국이 국력이 강하니까 대만 위기가 이제 얼마 전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문했을 때 대만 자체에 대해서 이제 미사일을 쐈는데, 1950년대는 대만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미사일은 없었고 중국이 힘이 약했죠. 근데 금문도에는 뭐 하루거리죠. 중국의 이 전략가들은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문도가 필요한 거지. 왜냐하면 금문도에다가 대포를 막 쏘면 서방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호떡집에 불이 나는 거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왜 중요한지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잘 생각해보면,
북한이 지금 하는 행태도 비슷해, 그거랑.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 막 통일은 나의 소원이야, 뭐 이래가지고 막 들여다보고 관심 있어? 아니면, 이제 우리는 북한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끔씩 막 존재감 막 뿜뿜뿜뿜 잖아, 그지? 그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주은혜가. 키신저 회고록에 나옵니다. 우리가 장제스한테 얘기했지, 거기서 물러나지 말라고. 이거 미국이 그 당시에 아이젠하워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그죠? 난리가 났어. 막 배본해가지고 막 여기 금문도에서 있는 그 대만 군사들 막 이렇게 대피시켜주고 막 난리 났고. 놀랍게 또 미국 배에는 또 안 쏴. 그렇게 지시했거든. 미국 배는 쏘지 말라고. 한마디로 이제 연극을 한 거지. 그 장제스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야. 중요한 건. 이거 뭐 얘네 대포만 쏘고 말지 안 한다. 하는 거지. 오늘의 주제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혼인데, 지정학적인 이혼인데, 이게 진짜 심각하냐. 지금도 그러면 중국은 타이완에서 미국이 물러서기를 원하지 않느냐. 금문도에서 타이완이 물러서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타이완에서 미국이 물러서지를 않기를 원하냐. 진짜 모태똥하고 주은혜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타이완까지 중국의 해군력이 미치지도 못하고 가서 공격은 하고 파괴는 시킬 수가 있는데 자기네 주민을 심고 그걸 지키기는 어렵죠. 중국의 해군력이 강하지 않았고. 그 너머에는 바로 일본 열도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중국은 쇼냐, 지금 대만 가지고 하는 게 지금도 쇼냐. 실제로는 미국이 있길 바라고, 미국이 영향력이 있길 바라고, 대만이 저런 모양을 입고 자기네가 한 번씩 이렇게 막 와 그렇게 하면 세계가 깜짝 놀라고 막 이러기를 바라는 거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중국식으로. 그러게 원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로 미국 너희 나가. 여기 우리 앞바다야. 그리고 여기는 우리 나라야, 이거. 대만은. 대만이 자기 나라라는 거는 중국 공산당이 본토를 접수하고 인민공화국을 선포한 이후로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국시죠, 국시. 대만 통일은. 대만은 중국에 있어 자기네 나라 영토입니다, 공식적으로. 미국은 언급하지 않는 거로 했었죠. 근데 대만에 군대가 있어요, 미국 군대가. 베트남전을 치를 때 병참 기지로 썼어요, 대만을. 일본에 있는 그 미국의 태평양 해병대나 이런 해군들이 일단 대만에 가서 대기하다가 이제 베트남으로 파병이 돼서 대만에 실제로 미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약속을 하죠. 대만에서 군대는 빼겠다고. 그러나 뭐 대만하고 어떤 관계를 절연한다거나 대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건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등소평하고 주은혜가 워낙에 다급했기 때문이겠죠. 소련이 몰락했어. 그러면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공동의 적이 소련이었어.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의 공동의 적이 소련이니까 소련이 몰락했으면 체제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모든 게 다른데 하나의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이제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게 1989년, 90년, 91년도의 이야기예요. 천안문 사건 그러면 1989년도에 천안문 광장에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 이상 점거를 합니다. 굉장히 과격한 구호를 내세우는데요. 하여튼 중국은 스케일인데 저게 민간인들이 만든 거는 난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렇게 거대한 거를 저 시위대가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게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미국의 자유여신상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개혁파들이 장악하고 있었더라도 주은혜가 총석이었어요. 그 호요방 장례식이었거든. 호요방 주은혜가 문화혁명에 살아남은 이제 개혁파인데 호요방이 죽은 그 장례식 때문에 천안문에 이제 꽃들이 모이다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번 뒤엎은 건데 이때 저는 이제 봤어요, 이거를 생중계로. 이 사건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 계속 매일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오래 갔거든요. 외국인 기자들도 많이 모여 있었고. 저런 것도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동구도 개혁 개방 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도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개방이 되는구나. 이제 정치적 개방까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 죽여요. 탱크로. 중국에서는 몇백 명 죽었다고 그러는데 2014년도에 미국 비밀 문서가 오픈이 됩니다. 이게 아마 사실일 거예요. 미국이 국가 비밀로 했던 이유가 있어요. 1454명이 사살되었다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명수까지 할까요? 이거 인공위성은 센 거야. 이렇게 거적 같은 거 이렇게 덮어놓잖아. 센 거야. 이거를 왜 2014년도에 그 해제시켰냐 하면 이 일로 다 가장 난감했던 거는 물론 중국인데 레이건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레이건 대통령 때 부통령을 했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된 지 5개월이 안 돼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쇼킹해요. 미국 행정부에게는. 미국하고 중국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냉전을 같이 치른 동맹이야 지금. 사실 미국은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독일하고 일본하게 맞서기 위해서 체제적으로 완전히 틀린 소련을 끌어안아서 동맹을 했잖아요. 군사동맹은. 그죠? 그래서 소련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안고 군사동맹을 했었는데 소련이 이제 지금 비실비실해. 막 개혁한다고 하지만 비실비실한 상태에서 중국이 아주 거하게 사고를 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미국은 이상주의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이제 미국의 골치인데 그 이상주의가 쇼가 아니라 진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다른 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상주의를.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제가 마당 깊은 집을 얘기하다가 말하는데 우리는 평등이죠. 우리에겐 평등이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에게는 어떤 몬스터야. 그걸 잘 다스리면 뭐 엄청 발전할 것 같고 잘못 선동하고 그러면 이제 빠개지겠죠. 미국은 그런 게 이상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상주의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이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게 외교 쪽에서 커리어를 쌓은 사람이에요. 닉슨 행정부에 관여를 하는데 닉슨이 중국하고 그 외교 관계를 공식적으로 틀기까지는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죠. 베이징 연락사무소를 두는데 그게 사실 미국 대사관이죠. 그 초대 연락사무소장이 바로 이 부시였어요. 젊었을 때였죠. 이 사람이 얼마나 중국을 좋아했냐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시민들하고 막 이렇게 길에서 만나기 위해서. 근데 만다린을 배워요, 이 아버지 부시가. 부시가 모셨던 레이건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였고 철저한 반공주의자여서 사실은 중국이 상당히 껄끄러워했어요. 근데 이제 레이건이 워낙 영민한 사람이다 보니까 공산주의를 엄청 욕하는데 늘 거기에 소련을 얘기해. 소련을 구체적으로. 중국은 안 넣어.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하고 대땅트를 이어갔는데 부시 부통령은 아예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그냥 맞박의 친중파 이렇게 써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중국이 이렇게 거하게 사고를 쳐버려요. 전세가 TV로 다 보는 앞에서 탱크로 갈아버려 쌌습니다. 그리고 입 싹싹 같이 뭐 몇 병이 죽었대. 다 아는데 몇 병이 죽었다는 거지. 이 아버지 부시가 일단 국회에서 준비 중이거나 이런 것들을 다 승인을 해요. 뭐냐면 국회에서 당장 중국한테 뭐 차관 이런 거 다 금지 다 하고 그 다음에 고위급 회담이 잡혀 있었는데 다 중지, 무기한 중지 다 해요.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이 사건이 한 달도 안 돼서 등소평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요.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미국을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의 그 학생들을 잔인하게 진압했던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거나 혹은 질타하거나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건국 정통부터 시작해서 변명을 하는 거야, 미국 대통령. 사고는 중국이 쳤는데, 어쨌건. 6월 4일에 탱크로 갈아뭉갰는데, 6월 21일에 편지를 보내요. 이거 다 극비죠, 당시.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외교적으로는 미국이 이제 중국 혼내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일들이 펼쳐졌던 거예요. 네,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게 그러면 1989년도에 우리가 봤던 거냐, 아니면 지금 진심이냐라는 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쇼 아니야? 이거 뒤에서 또 편지 보내고 그런 거 아니야? 이때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 달 후에 극비리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저분인데요. 국가안보보좌관 스코크로프트 장군이고요. 국무차관 로런스 이글버거를 급파해요. 얼마나 다급하게 했는가 하면 중국에서도 이게 전부 신송이 안 돼가지고 중국 해양경비대가 딱 비행기를 나타나니까 조준을 딱 해놓고 허락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거 쏴요 마요 이렇게 할 정도. 그렇게 다급했어요.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등소평을 만나서 미국 입장을 전달합니다. 하나의 자그마한 화해 제스처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이때 모의가 돼요. 두 나라가. 지난 시간에 제가 핑퐁이 하나의 스테이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핑퐁 외교가 스테이지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미국 대사관에 중국의 인권운동가가 변호사인데 중국의 인권운동가가 월담을 해서 망명을 신청한 상태예요. 근데 중국이 그거를 허락해 주나? 대사관은 미국 땅이지만 대사관 바깥은 중국 땅이니까 중국이 안 해주지. 그래서 이때 그걸 하나의 화해 그걸로 해서 이 위기를 두 나라가 이걸 어떻게 덮을까를 이제 그 하나의 쇼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복잡한 사연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조건으로다가 제3국에 보내가지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게끔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아무튼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게도 중국이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이 필요했고 중국은 이제 발발 뛰는데 이때도 힘이 없었지만 중국은 미국한테 이때 고자세예요 중국이. 우리는 안 해. 니네 그러면 우리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미국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니네도 무슨 뭐 흑인들 때려 죽이고 뭐 이러잖아. 니네도 인권 문제 있는데 무슨 우리 인권을 니네가 언급할 자격이 어딨어. 그건 내치잖아, 내치. 이게 우리가 뭐, 10,000명을 죽이건 10만 명을 죽이건 우리 내치인데 왜 내정 간섭을 해? 이런 거죠. 굉장히 불쾌합니다.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과 대통령의 행정부의 핵심들은 제가 보기엔 제 해석인데 거의 등소평한테 가서 빌어요. 이렇게 좀 해주면 우리가 이거를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해제해 주겠다라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칭송받는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사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동구가 몰락하고 러시아가 몰락했을 때 세계가 경제적이나 이런 걸로 혼란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잘 내비게이션을 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받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피터 자이안 국제정치학 전문가는 부시가 4년 더 했다면 그 이후에 미국과 전 세계 역사는 바뀌었을 거라고 단언해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 국제 감각이 뛰어난, 미국 역사에서 이렇게 국제 감각이 뛰어난 대통령이 흔치 않다라고 보는데, 욕을 하는 딱 하나가 뭐냐면 왜 그때 중국을 놔줬냐 이거지. 중국이 그렇게 대놓고 사고를 쳤는데 왜 그렇게 중국하고 미로를 못 해가지고 안달을 부리고 그걸 그렇게 무마하고 말이에요. 미국이 나서가지고. 그게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당연히 이상주의자들의 입장이겠죠. 미국의 평균적인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저 당시에 천안문 사건 이후에 가졌던 관점은 바로 저거죠. 근데 물론 되게 조심해가지고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펼치고 바로 그 젊은 군인은 쫓겨나는데, 지금은 아예 뭐 그런 거 자체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이후로 이렇게 몇 번 당해가지고 사람이 몇 명만 이렇게 모여도 바로 그 공안이 내려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천안문에 몇 번 갔었어요. 분위기 좀 설벌하죠. 저런 제복 입은 애들하고 사복 입은 애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여있지도 못하고 그래요. 등소평은 무슨 일을 했냐면 남순강화라는 거래요. 영어로는 되게 단순해요. 서던 투어인데, 등소평은 사실 이 천안문 사건 이후에 공식적인 은퇴를 합니다. 정치에서. 그리고 빨리 후계자를 세우죠. 처음에는 강경파인 이붕이 총리를 했는데 워낙에 강경파니까 천안문을 진압할 때는 도움이 됐지만 계속하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상하 이쪽 남쪽에서 정치적 이력을 갖고 있는 장점인을 세웁니다. 근데 워낙에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이 아니라 기술 관료이기 때문에 등소평이 이제 애를 많이 쓰죠. 그래서 미국하고 협력할 때도 미국 대사관에 있는 중국인 변호사를 그 탈출하게 해주는 대가로 장점인을 미국으로 초대해달라는 요구를 해요. 물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거기까지는 들어주지 못합니다. 당장은. 결국은 이제 클린턴 대통령 때 장점인은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하죠. 중국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등소평도 모택동 이후에 유일하게 경쟁자가 없는 정치 리더인데, 이 등소평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워낙 나라가 큰 것도 있고, 그리고 혁명 1세대가 등소평과 같이 고생했던 혁명 1세대가 곳곳에 다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고, 그 중에는 등소평의 개혁 개방을 좋게 안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천안문 사건 이후에 중국에서도 개혁파하고 다시 마오처럼 극좌로 노선을 선택하는 사람들 간에 노선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등소평이 머리를 쓰고 한 게 바로 남순강화입니다. 개혁 개방을 한 도시들을 쭉 순례하면서 연설한 거예요. 별거 아닌데. 중국에 가면 이거 상해에 갔을 때 이게 포스터 있더라고요. 이미 이 사건 이후로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중국 언론은 보도를 안 해요. 홍콩에서 보도가 됐고, 중국 언론은 눈치 이렇게 보다가 4월 달에, 그러니까 2달 정도 지나서 보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보도를 시작하니까 완전히 이거를 이제 당에 나아갈 어떤 그런 걸로 정하죠. 이걸 끝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미디어로부터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등소평은 죽어요. 87살 때 한 여행입니다. 이때 굉장히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겼는데, 발전이야말로 절대적 원칙이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천안문에서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걸 기여로 해가지고 개혁이 실패했다라고 판단한 건 아니야. 우리는 계속 개혁 개방해야 돼. 경제 개방부터 해야지 정치 개혁까지 같이 했다가는 소련같이 된다. 소련 어떻게 되는지 봤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니야. 공산당의 확고한 지도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래도 개혁 개방은 계속해야 돼. 이런 거죠. 중용이죠. 중용. 등소평이 중용이에요.
조자양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개혁개방으로 치우쳤던 거고, 이북이나 이런 사람들은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 마오로 돌아가자. 자본주의가 뭐냐. 이렇게 됐던 거니까, 이 미묘한 메시지를 이제 중국 사람들이 교육도 안 받고 이렇게 이 미묘한 걸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몸으로 보여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구 언론에서는 이걸 엄청 띄웁니다. 그 당시에. 홍콩에서. 중국도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냐. 그러니까 좀 시간을 주자, 중국에게. 그래서 천안문이라는 거한 이렇게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봐주자라는 분위기가 서구에 퍼집니다. 클린턴도 아버지 부시의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소프트한 대처를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근데 클린턴도 대통령이 된 이상 이제 자신의 아젠다로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주의로 선회를 하죠. 그래서 지금의 중국을 만든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가시적으로는 클린턴입니다. 왜냐하면 클린턴 대통령 때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었던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줘요. 심지어는 이제 중국이 WTO에도 가입을 하죠. 중국은 우리가 알지만 WTO에서 하고 있는 환율, 지적재산권 이런 거 안 지키는 나라예요. 사실 지금도 WTO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심사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 지금도. 근데 2001년도인가에 이거를 사인을 해주죠. 클린턴 대통령. 전격적으로 사인을 해줍니다. 많은 미국 상품과 서비스는 여전히 중국 시장에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도 중국 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의 미국의 매파라고 해야 되나요? 야, 구글 들어가냐? 야, 유튜브 들어가냐? 페이스북 들어가냐? 왜 안 되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WTO라는 건 다 그거 상호 개방한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 예외죠. 중국 예외. 그만큼 중국이 미국한테 중요했나 봅니다. 아니, 소련이 있을 때는 이해가 됐어. 근데 소련이 끝났는데 왜 아버지 부시하고 클린턴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게 아직도 약간 미스터리예요. 그러니까 뭔가 더 비밀이 해제되면 더 많은 사연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단견이죠. 장점인이 와가지고 보잉사의 비행기를 엄청나게 주문을 합니다. 제트기를 50대를 구입한다고 가서 이렇게 선물 보따리 딱 하니까 클린턴 입이 쫙 찢어져가지고 일자리가 몇만 개다. 클린턴 같이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를 혹하게 만들죠.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표면적으로는. 근데 중국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요.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났겠어, 줄어들었겠어?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가지고 중국한테 제조업을 맡겼어. 그래서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났겠어, 줄어들었겠어? 줄어들었다는 거죠. 줄어들었다는 거죠. 천안문 사건이라는 거는 부시 행정부가 4년으로 단임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클린턴이 이어받아서 완전히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없었던 것처럼. 놀랍게도 아버지 부시는 현실주의 대통령이에요. 아까 보셨지만 그 편지에서 인권이란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과의 이 대땅들을 이어가기 때문에 미국은 외교적으로 이상주의 외교를 마음껏 할 수가 있었어요. 강대국 국제정치 비극이라는 미얼사이머 교수의 책에 보면 소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동맹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미국은 눈치 볼 강대국이 없고 유라시아 전쟁에 마구마구 개입을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는 1차 이라크 전쟁, 보스니아 전쟁, 코소보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리비아 전쟁까지 마음 놓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야에는 이것들만 강렬하게 있을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지금 제가 비트코인을 하면서 놀라는 거는 미국 만능론이 아주 팽배하더라고, 미국 만능론이. 근데 역사나 이런 거를 지정하고 공부해보면 미국 만능론이 오히려 아니다라는 거 알거든요. 미국 얼마나 비굴해. 이런 천안문같이 그게 중국이랄지 어떤 나라가 그런 짓을 하면 미국의 이상적이 놔두질 않아. 막 생존 다 들어가고 막 다 장난 아니야. 지금 러시아한테 하는 거 봐. 막 다 꽉꽉 막잖아. 막 틀어막잖아. 기업 다 빼버리고. 민간인을 준 것도 아니잖아. 전쟁한 거잖아. 근데 민간인을 탱크로 밀어버릴 때니까 인공이 셌어. 봐봐라. 1245명 죽였다, 야. 막 이러면서. 국가 비밀로 하자. 비밀로 해놓고. 중국 발표 몇백 명. 이건 걸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미국이 만능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본 미국은 이거. 1차 이라크 전쟁, 보스니아 전쟁, 코소보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리비아 전쟁을 하는 미국을 봤기 때문에 만능이 나오는 거야. 이때 오히려 미국의 뒷다리 잡은 거는 미국의 우방들이야. 프랑스가 제일 많이 뒷다리 잡았고, 중국은 어떤 말도 안 해요.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는 중국하고 국경이 있잖아.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민감한 거거든, 이거. 왜냐하면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도하는 거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를 포위 안 해. 이렇게 할 만한데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었어, 이 당시. 미국한테 거하게 뇌물을 먹은 거죠. 피터 자연이 쓰는 표현이에요. 미국이 거하게 중국한테 뇌물을 먹인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주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역설적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부시가 이상주의자였다면 그렇게 등소평을 천안문에서 거하게 사고를 친 중국의 지도부를 이렇게 놔주지 않죠. 그런데 아버지 부시가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같이 스테이지를 마련해가지고 한 변호사를 이렇게 망명하는 거 이렇게 도와주는 거가 이렇게 스테이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조율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중국을 구해줬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런데 그런 현실주의적 대통령들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미국은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이게 다 망쳐요, 이거. 다 망가진 거야, 이거. 이 피로감이 지금 미국 사람들을 덮치죠. 이 피로감 때문에 이제 개입하지 말자. 근데 미국이 중국을 봐줘가지고, 역시 이제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국제지정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대박 맞은 나라는 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박은 우리가 맞았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막 이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중국이 최고의 무역 파트너가 미국을 제치고 되죠. 수출 수입이 조금씩 달랐는데 어쨌거나 뭐 압도적으로 이제 됩니다. 한국이 중국한테 수출이 이렇게 증가하죠. WTO 가입 이유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통계를 보면 사실은 중국이라는 데를 통해서 미국의 수출이 되니까 결국은 미국이 최고의 수출 파트너가 맞아요. 이것도 내용도 뜯어보면. 이 과대평가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의 내수 시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중국에 가서 이게 미국으로 결국은 최종 귀착지가 소비지가 미국인 거예요. 그렇게 계산한 거면 여전히 몇 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게 아니라 미국이 최고의 파트너예요. 우리 미국. 어쨌건 우리는 대박을 맞죠. 바로 옆에 10년 동안 두 자릿수로 성장하는 경제가 있었으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중국 입장에서 봅시다. 우리가 무시할 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2018년도 자를 건데 보기 좋죠. 중국이 수출하는 나라의 돈을 가지고 지도를 그린 건데 홍콩을 빼보자고. 홍콩 중국이니까 아이씨 홍콩 빼. 그러면 미국 다음에 일본 다음에 독일이 아니라 우리다. 남한이 제일 크잖아. 110빌리언이고 독일 얼마예요? 독일 78빌리언이잖아. 일본이 우리보다 크고 영국도 우리보다 작고 인도도 우리보다 작잖아. 몰랐죠 여러분 이런 거. 중국도 우리한테 많이 의존한다니까. 대단한 나라야 우리나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이제 사드 한한령 얘기할 건데 중국이 우리를 이렇게 겁주잖아요. 우리 중국 무섭잖아. 우리 솔직히 중국 무섭지. 일본은 무서워해야 돼 마땅한데 일본은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 한국 사람 특징이. 중국은 무서운데 진짜 무서워하고. 사드 2016년 롯데는 막 마이너스 쫓겨났죠. 롯데 현대 기아 막 팍팍 줄었습니다. 중국의 대한국 FDI 해외 직접 투자가 2016년도에 팍 꺾여요. 2017년도 다시 회복되나 싶더니 이제 코로나 가면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제 실질적인 이혼. 아버지 부시가 있었을 때 천안문 사건이라는 돌발 사건에 의해 가지고 원래 결혼이 진행이 되다가 한번 이혼으로 갈 뻔하다가 이렇게 복구한 그런 맥락이 아니야. 지금 진짜 이혼이야. 라는 게 이제 이 강의 여전 흐름인데요. 2013년도에 바이든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 반대편에 배팅하는 거는 그거 좋은 배팅 아니야. 이렇게 액면가로 하면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통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 오역이라고 난리를 친 거야. 그래서 정부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뒤 맥락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리밸런싱이라는 아시아 정책을 강조하고 미국이 그걸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인데? 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걸 미국 반대편 중국에 배팅을 하면 그거 오산이다 라고 통역을 해서 이게 오역 사건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게 한국의 지식인들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오역이 아니라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영어 가지고 시비 걸 게 아니라 그의 행보를 봐야 돼.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외교적으로. 이렇게 말 안 하는데 이렇게 말했던 건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나 세게 친중 드라이브를 걸었어. 그걸 미국이 안 거야. 그래서 리밸런싱이라는 게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면서 발표한 국제 정치 아젠다인데 미국의 존재감을 유럽하고 중동에서 줄이고 중국에 있는 아시아에서 내 존재감을 내가 강화할 거야 라는 거야. 나 이제 아시아에서 안 떠나. 너희들은 이제 아시아에서 중국 말고 진짜 존재감이 뿜뿜 뿜기는 USA를 보게 될 거야 라는 게 리밸런싱이야. 그러면 그렇게 해석해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해석해도. 박근혜 정부한테 메시지 준 거야 2014년도에. 요렇게만 말했어 바이든 부통령. 나도 신문 안 본 사람인데 이 말은 너무 그때 강렬해가지고 원문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소름이 돋더라고. 아니 외교적으로 이렇게 말 안 하는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 외교적으로 부통령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 반대편에 배팅하는 거 안 좋은 아이디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일본 가서 한 말이 아니야. 우리나라에 가서 한 말이야. 세게 경고를 날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정학에 대해 어둡다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대땅뜨를 하는 기간에는 우리의 친중적인 태도가 아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었어. 근데 그것도 매를 버는 거거든,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스면 알아, 보스면. 보스면 내가 봐줄 수 있어. 거래 상대방이 뭐 잘못했을 때. 그리고 나랑 경쟁 관계 있는 데를 내가 온유한 표현을 할 수 있어. 근데 내 밑에 새끼가 나보다 한 발 더 나가서 더 온유해? 내가 봐주려고 그랬어. 봐주려고 했는데 내 밑에 새끼가 더 봐주고 다녀? 그럼 어때요, 여러분? 이 새끼는 나의 뜻을 저렇게 잘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 얘 선 넘네? 이런 생각이 들어. 밑에 새끼는 악역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럼 내가, 딱 모태똥이 그렇게 역할하잖아. 지는 밑에 애들이 막 사고치고 막 문화혁명으로 해서 그렇지 몇백만 명을 굶겨 죽이고 그 몇백만 명인지 몇천만 명인지 막 천만 명 단위로까지 가요. 대학진하고 문화혁명까지 가면. 그래놓고 닉슨 만나가지고 대만은 작은 문제고 세계가 큰 문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밑에 애가 막 안강대고 막 미 제국주의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지. 위에 있는 애가 미국 군대 둘 수도 있죠. 100년 두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밑에 애가 막 더 봐주고 막 이러고 돌아다녀. 내가 봐줄 생각이었는데 너 때문에 안 봐준다 새끼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안 그래? 이거 액면 그대로 이거 외교적 언어가 아니거든. 이렇게 안 하거든. 이렇게까지 했던 거지. 박근혜 정부가 신호를 못 받아들였어.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올라갔어. 2015년 9월에. 여기 봐봐요. 여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어. 당시 빼놓고 여기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는 데야. 서구 지도자로는 유일하게. 그 다음은 우리가 아는 역사입니다. 이분의 말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음모론 얘기하는 건 아니야. 메시지 정확하게 읽으라는 거야. 엊그제 나온 뉴스입니다. CNBC. 미국이 동맹들에게 이거 감자칩이 아니라 반도체를 말해요. 칩 동맹에 합류하라고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요, 지금. 그 칩 동맹은 아주 명확해. 아주 못 알아들을까봐. 지난번에 부통령 시절에 말한 것도 못 알아들었잖아. 그래서 대통령이 더 구체적으로, against China야? 중국의 반도체 기술 넘기지 마라! 라는 동맹을 칩4.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못 알아듣게 되어 있진 않아. 이게 통역 어려워. 할 수가 없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옆에서 박수는 치고 있는데 삼성 갔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삼성 갔잖아. 삼성.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지정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주의 정치이론가들은 내가 살았던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 한참 젊은 시절을 여러분 나이 때 20대, 30대를 보냈던 거를 역사의 휴일이라고 불러. 짧았던 역사의 휴일이야. 마치 지정학이 없는 것처럼 간주해도 됐던. 근데 그 역사의 휴일이 끝났어.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미국하고 계속 장사를 해먹으려면 중국하고 장사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떤 스탠스냐 하면 우리나라만 지금 메시지 또 못 알아듣고 우리 중국하고 특수관계인데 좀 봐주면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야. 유일하게 치포 중에 한국만 잡음을 내고 있어. 내 평가 안 해. 여론 판단하라는 거야, 지금. 중국이 어떻게 이제 천안문 같은 것도 용서를 받았는데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 우리는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가까운지 몰랐죠, 여러분, 솔직히. 근데 이렇게 가까웠다, 이렇게까지 멀어진 거는 하루 이틀 만에 일은 아닌데 조짐은 2010년대 초반부터 일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이론적 모형을 따르자면 중국이 천사들이 만든 나라라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것이 지정학적인 현실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데 천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를 할지라도 우리는 중국의 성장이 우리의 이해에 상반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중국 얘기를 하면 어때요? 우리 자꾸 도덕적인 담론에 들어가잖아. 도덕적인 담론. 여러분이 중국을 미워하면 중국이 미워하는 짓을 해야지만 미워하는 거고 중국을 좋아하면 중국이 좋은 짓을 해야지 좋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지정학에서는. 이 모든 건 첫 번째 중국이 너무 세지고 있기 때문이야. 중국이 이러이러한 이벤트를 만들지 않았어도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시대로 가는 건 바꿀 수가 없는데 중국이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이런 사건을 막 계속 쳐 지금. 그건 이제 부가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이유는 중국이 세지기 때문이야. 그게 다야. 그런데 플러스 중국이 천사들이 세져도 미국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중국은 천사가 아니고 천사가 좀 심하게 아니고 그치? 어떤 짓을 했냐? 필리핀이 미국 물러가라 해가지고 미국 물러갔거든? 미국이 물러가니까는 필리핀 바로 앞바다에 있는 섬을 중국의 민간인들이 와서 점령을 해요. 원래 중국이 점령할 때 그렇게 해. 군인을 보내지 않고 민간인들을 보내. 점령을. 원래도 계속 문제가 있었지만
남중국해의 산호섬들에 대한 이슈가 계속 터집니다. 계속 우리가 보도가 다 안 되는 갈등들이 숱하게 있고 막 배로 밀어버리고 막 어선 막 부딪히고. 그래서 필리핀이 못 살겠다 해가지고 2016년도에 오바마 대통령 때 판결이 나요.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결이 나는데 중국은 이때 전투 태세로 돌입을 해. 자, 이 중국이 세지니까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의 중국의 부상을 1차 세계대전에 비렐림 황제의 독일의 부상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국제정치학에서는. 독일이 세졌기 때문에 문제지 독일이 안 세졌으면 1차 세계가 없는데 중앙 유럽에 있는 독일이 세지니까 그냥 판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다 1차 세계가 난 거거든. 근데 중국은 조심하지도 않아. 중국이 지금 이런 메시지를 내잖아. 국제법? 야, 강하지나 줘. 그게 뭔데? 이런 거야. 자, 이제 서구의 친중파들이 목소리가 없어지기 시작했어. 중국도 키워주면 민주화되고 쟤네도 개방화되고 쟤네들도 보편 질서를 따를 애들이야. 아까 아버지 부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옹호를 해줘도 이게 현실적인 국제정치학에서는 중국에 대한 인식이 대비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자기네들 대변해준 사람들의 입장을 너무 난처하게 만드는 거죠. 국제법 그게 뭔데? 우리 그런 거 관심 없는데? 이런 거. 가장 결정적인 사고는 이거죠. 여러분 왜 마스크 쓰고 있어 지금? 코비드-19이지. 왜 코비드-19 이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원래 이런 전염병은 어디 이름이 들어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역 이름 안 들어가? 만약에 이런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을 지금 죽이거나 감금시키고 이렇게 됐잖아 어쨌건. 이런 병이 일본 후쿠오카에서 발원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가 후쿠오카 열병이라고 부르지 않겠어? 근데 여러분들 왜 우한폐렴이라고 안 불러? 우리는 지정학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중국이라는 문제만 들어가면 엄청 예민하게 지정학이 있어. 중국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네이처지에서 드디어 음모론이라고 치부됐던 거를 꺼냈어. 이런 게 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미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삼류 찌라시 유튜버들만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 네이처지가 꺼냈어. 야, 우한 연구소에서 군사용으로다가 생화학무기 만들다가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라는 가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자. 주류과학자들은 믿진 않아.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 그런데 역시 주류과학자들은 아직은 믿지 않아 라는 거야. 이게 왜 했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CIA가 주축이 된 정보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조사해라. 우한 아무리 이거 우한 어시장에서 나왔다는 게 주류지만 지금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다라는 여론이 적지 않은데 연구해봐. 보고서 내 이랬어. 보고서 나왔어. 네이처지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우한 연구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해봤대요. 논문도 있어. 그 다음에 자연에서 인간이 공격했다는 게 다수의 추측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기원설이 잦아들지 않는데 우한 연구소가 군사시설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인 이슈가 된 문제니까 좀 형식적으로라도 좀 아버지 부시하고 등소평이했던 그런 스테이지라도 만드는 흉내를 내야 되는데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야. 그냥 오지 마!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리고 선례가 있어. 2004년도에 베이징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감염 두 명의 연구원이 7명을 감염시켰어. 전염을 시켰어. 이건 빨리 조기에 이제 진압이 됐지만. 그 다음에 사스 때도 한참 은폐했었고. 네이처지의 입장은 뭐냐면 되게 긴데,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겠냐? 과학자는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사 못하게 하고 중국의 잘못이 크네. 이거야, 이거. 자, 미국 정보기관이 연구소 보고서를 냈는데 연구소 기원서를 배제하지 않아요. 두 개의 가설, 자연으로부터 박쥐 먹어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과 연구소에서 생화학무기를 개발하는 도중에 이것이 흘러나왔다는 거 모두가 전부 플로저블하다. 중국이 협력을 해서 결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되는 필요가 있다. 이게 외교적 언어지, 이게. would be needed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외교적이지. 이걸 우리끼리 이제 범인의 얘기를 하면은 야, 조사해라, 씨.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사고를 계속 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이 너무 성장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비렐림 황제의 독일이 성장한 것처럼 너무 성장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독일을 만들었어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지금 사고를 연달아서 지금 연타석 사고를 치고 있는 거지. 대형 사고. 이 코로나 얼마나 대형 사고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몇 년째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게 칸막이 다 있고. 우리는 중국하고 사는 방법을 알죠. 중국이 원하는 거. 야, 솔직히 중국하고 한국하고 뭐 평등 아니야. 위계가 있는 거지. 공자님도 얘기했잖아. 이 위계를 잘 따라야지.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기고 신하가 왕을 섬기고 이게 우리 익숙하잖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였는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 외교관이 중국에서 병원 갔다가 링겔을 잘못 맞고 죽었어요. 중국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화장해서 보냈어. 화장해서 북어 못하게. 우리는 넘어가 그냥 넘어가. 우리는 왜냐하면 중국하고 오래 살았잖아. 저 나쁜 새끼들, 저 무도한 새끼들 그랬던 대국이잖아.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돼. 지금 이 시대의 질서를 만들고 아무리 유럽이 병들고 환자래도 지금은 유럽과 서구 애들이 오피니언 리더들이야. 걔네들의 시각으로 우리는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라는 게 우리가 좋은 놈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근데 서구가 보는 관점으로 우리는 보잖아. 보도를 이렇게 한다고. 우리 알게 모르게. 서구 애들은 안 넘어가. 이런 외교관 프로토콜 이게 언제 생긴 건데 이게 피값을 주고 생긴 거잖아. 이런 게 전부 국가 간의 관계에서 대사관에 들어와가지고 몽둥이를 때리면 안 돼. 근데 중국 공안도 우리나라 대사관에 몇 발자국 들어와가지고 때린다고. 대사관도 얻어봐줘. 우리는 언론 보도 안 해.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하고 사는 방법 알잖아. 이런 사고를 계속 치고 있는 중국의 대표 시진핑에 대해서 연구해 봅시다. 시진핑은 누구인가? 너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돼. 혁명세대의 자녀야. 태자당이라 그래요. 시중신의 아들이야. 등소평 때 중용됐었어요. 아버지가. 문화혁명 때 역시 혁명 세대가 전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시진핑도 고통을 받아요. 문화혁명 때 모택동 때문에 탄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고를 해요. 너무 디스토피아였다고. 학교 친구들이 자기 아버지가 혁명 원로니까 맨날 자기한테 자비판하라고 요구했대. 자비판. 문화혁명이라는 게 이게 난장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시골 애들이 도시 애들 괴롭히고 도시에서는 빈민 애들이 좀 잘 사는 애들 괴롭히고 이걸 대놓고 한 거야. 이거를 주자파 척결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신나겠지. 막 평상시에 이게 비교되고 못 배우고 이렇게 힘없는 애들이 판을 깔아주니까 얼마나 신났겠어. 좀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좀 집안 좋고 그런 애들 계속 이지미하네. 대놓고 이지미하는 거. 빠나야 비판해. 빠나야. 뭐 자주 뛰어내리고. 등소평 아들은 그래가지고 우리로 지금 서울대학교지 북경대학교 재학 중에다가 그 시골 애들한테 그거 하다가 고문당해가지고 옥상에서 떨어져가지고 하반신 마비잖아. 시진핑 주석도 당했어. 그래서 하방이 돼요 시골로. 그래서 뭐 했냐면 똥 치웠대. 중국 변소는 우리나라 변소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같이 우리나라 중국이랑 못 살았어도 여러분들 우리 조선 사람들 되게 깨끗합니다. 비교적. 이 중국은요. 지금 같이 잘 살아도 안 되거든요. 그런 화장실 치웠어. 배다른 누나가 있었대요. 배다른 누나는 결국은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하방된 시골에서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어요. 그때 이 시진핑은 결심을 한다. 어떻게 해서 살아남겠다고. 이 시진핑도 이제 용광로를 달다 나온 거지. 굳은 의지의 시진핑. 공산당원을 가입을 신청했는데 9차례나 거절을 당했어.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시험을 잘못 본다고. 1997년도에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 되는데 150명 선발에 151등을 해요. 그 당시 장점인이 그래도 시중신의 아들인데 룰을 바꿔! 151명 합격자에서 합격인데 아주 특례 합격이 된 거야. 2005년도에 이제 후진타오의 후임자를 이제 상임위원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중국은 원래 그래요. 예비기관을 두고 이제 국가 주석을 맡기는데 거론되던 사람이 2명 있었어요. 그 어디에도 시진핑은 없었어. 근데 바로 올라와서 단순한 국가 주석이 아니라 이제 3년인 잘하면 영구 주석. 등소평이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등소평이 아주 그냥 본인이 은퇴하면서까지 이제 앞으로 중국은 10년 임기에 제한을 두겠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 중국. 부시 아버지가 난 이해가 되는 게 등소평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등소평이 진짜 크거든. 개혁. 근데 등소평이 너무 코너에 몰리니까 아버지 부시가 어떻게든지 꺼내주고 싶었던 거지. 뭐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난 모르겠어. 잘 판단을 못하겠어. 내 공부가 부족하고 정보 부족하니까. 등소평이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사람에 의한 지배, 전제적인 지배. 중국이란 역사가 찌들어져 있잖아. 전제적인 지배. 그렇게 없애려고 하는 걸 부활시키고 있는 시진핑은 도대체 누구냐? 이 아버지가 선전에서 당석이를 했나 그러는데 중국 개혁 개방 40주년 기념식에 어떤 그림이 딱 오픈이 됐는데 등소평이 앉아있고 우러러보고 있고 자기 아버지가 선전의 개발 과정을 브리핑을 하고 있는 거야. 시진핑하고 다 함께 또 그렸어. 실제로 사진은 이렇게 안 닮았거든? 자기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계약 개방이 이거야. 등소평은 사실은 따라한 거야. 뭐 그런 내용이죠. 올렸다가 이게 중국인들 입장에서도 이게 짜증이 났는지 여론이 안 좋았어. 그래서 바로 없앴대요. 시진핑은 등소평 없애기를 계속하고 있어. 시진핑은 왜 등소평 없애려고 하냐면 등소평이 후진타오까지 지명을 했거든. 장점인 네가 10년 하고 그 다음에 10년 후진타오가 해. 그 다음 내가 모르겠다. 그 다음은 이제 중국도 어떻게 정치가 안정되고 발전하면 어느 정도 개방되고 민주화 되겠지. 뭐 민주화까지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는 등소평이 지명한 인물이 아니잖아.
그리고 등소평이 정한 10년 임기류를 깨고 있잖아, 지금. 종신 주석을 하려고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등소평 지우기를 계속 하는 거야. 서점에서 개혁개방 40주년에 주인공은 등소평인데 아까 남순 강화 이런 걸 하면서 자기 후임자를 도와주고 이런 사심이 없었던 개혁개방의 어떤 그런 충실한 그런 중국의 지도자인데 서점에 그냥 싹 지워버렸대. 등소평이 없대요. 마오로 지금 가고 있어. 마오. 자기를 고통을 줬는데 마오는 시골로 내려보내고 똥 치우게 하고 참 아이러니해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현실주의자인데 현실주의자가 중국을 살려줘가지고 결국은 그 후예들이 마음 놓고 이상주의라는 거한 똥을 10몇 년 동안 싸질르게 한 것도 아이러니고 마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등소평에 의해서 아버지가 복권이 됐는데 등소평을 지우고 마오를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시진핑도 아이러니고 참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고르바초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의 지도자 특히 시진핑한테는 고르바초프가 있어요. 여러 번 언급도 했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며칠 전에 돌아가셨죠. 며칠 전에. 그죠? 경제개혁하고 정치개혁을 동시에 하다가 결국은 쿠데타를 당하고 축출당하죠. 이게 지금 소련의 지도자로서는 파격적인데 모스크바 시민들하고 토론하는 거야. 이게. 시민들한테 들어가갖고 그 무시무시한 소련 서기장이 시민들하고 토론하는 모습이 방송이 됐는데 이런 모습은 멋있었지만 소련이 망한 이후로도 명사로 대접을 받고 어디든지 이렇게 명사로 대접받았지만 소련이 실패했죠. 소련이라는 그 거인을 결국은 개혁 개방으로 잘 이렇게 전이시키지 못하고 주도권 잃어버리면서 이제 더 안 좋아졌지 뭐 사실은 해체됐죠. 결국은 이제 푸틴이 수습을 하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푸틴이 보이는 건데 시진핑이나 이런 중국의 지금 리더들은 중국이 러시아처럼 가면 안 된다. 시진핑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산당이 인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공산당이 계속 지배해야 된다. 정치개혁하면 안 된다는 걸 쉽게 말하면. 그래서 중국은 대놓고 합니다. 이런 걸. 사회 신용 점수죠. 소득도 보고요. 신용카드 잘 납입하는 거 이렇게 당연히 봐야 될 것들도 보고 범죄 뭐 이런 거 봅니다. 그다음에 학교 성적도 봐요. 이게 다 중앙정부가 갖고 간다는 거지. 온라인에서 활동, 댓글 이런 거 다 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법 체류자가 있거든요. 중국의 불법 체류자라는 건 외국인이 아니에요. 중국인들이 후커우를 도시 후커우를 호적을 못 받기 때문에 와서 공립학교를 못 보내 아이를. 시설 아주 후진 사립학교를 보내야 되는 건데 그걸 농국민이라는데 농국민들이 전부 중국의 저물가를 떠받치는 그 노동 세력인데 시위 같은 거 하다 노동조합 활동 같은 걸 하다면 너 시골로 돌아가 돌려보내. 그래서 이런 점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 후커를 준답니다. 그래서 야 넌 이제 베이징이냐? 넌 이제 상하이냐? 넌 이제 광동이냐? 이렇게 주는 거죠. 중국의 AI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안면 인식 기술 이런 CCTV 곳곳에 있고 막 이런 거에서 이렇게 IT 정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메타버스 같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런 능력의 어떤 정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중국을 보면 오엘리안 사회라고 하거든요. 조지 오웰의 1984 같이 빅브라더가 감시하는 걸 그래서 오일리안이라고 하는데 오일리안 사회를 위해서도 IT. 그래서 기술은 참 중립적이다.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이게 뭐 코로나가 아주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시진핑 같이 이렇게 정치적인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경제예요. 경제는 이게 자유법칙하고 비슷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잘 안 돼요. 1990년대 이후에 개혁 개방하고 나서 아마 처음일 텐데 중국을 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성장률을 추월당한다는 게 오늘자 파이낸셜타임즈 뉴스입니다. 왜냐? 중국 지금 완전히 코로나 봉쇄잖아, 봉쇄. 그래서 2020년, 2021년만 해도 어떤 책들이 나왔냐면 야, 이제 서구형 모델이 아니라 동아시아 모델이다. 이 한국도 너무 방역 잘하고 중국 봐라, 중국. 이거 이럴 때는 이게 필요하다. 국가가 탁 나서가지고 탁 하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아직도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성장률이 우리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놀라운 거죠.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뭐 일본, 우리 이런 포함한 것 같은데. 밑에 파란 게 중국을 뺀 동아시아하고 빨간 게 중국인데 이제 만나는 거예요. 교차할 것 같아. 봉쇄 정책을 계속하면. 제로 코로나. 우리나라는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국민 중에 97%가 항체가 형성됐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의미가 없어. 우리 97%가 항체면 뭐 여기 다 항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제로 코로나를 하려니까 사회가 돌아가겠어요? 시진핑은 왜 이렇게 정권을 오래 잡고 있느냐? 어떻게 인기를 하고 인기 좋습니다. 시진핑. 이 우리의 관점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냥 중국인들은 아직 시진핑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 왜냐하면 시진핑이 반부패 캠페인을 벌였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프는 뭐냐면 매년 시진핑이 때려잡은 고위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잘 나가는 사람들 때려잡으면 대중은 좋아해. 등소평은 뭘 만들려고 했던 거냐면 공산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관료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등소평이 다 중용한 사람들은 기술 관료들이거든. 그러니까 전문가가 공산당, 정치인들을 제어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힘을 전문가들한테 실려해가지고 사회를 선진화하겠다는 게 등소평의 생각이었는데 시진핑이 그걸 다시 당의 지배로 바꾸고 있어요. 당의 지배로. 그래서 그 당이 계속 인민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반북 캠페인을 벌이는 겁니다. 이거 자체는 비판할 게 없죠. 하버드 대학교의 왕유아라고 중국계 교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000년 동안에 49개의 왕조국을 분석했더니 황제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내치의 위기나 외침이 아니다. 권력을 뒷받치는 바로 그 귀족 관문들이 황제 위험이다. 기원전 211년부터 샜대요. 282명 황제 중 76명이 자기 측근 귀족들에 의해서 건재에 물러당했고 결국은 살해당했어요. 황제들은 귀족 가문들 간의 유대를 박살내야 합니다. 근데 바로 그 귀족이 쉽게 말하면 시진핑한테는 공산당 엘리트들이죠. 바로 그들이 나의 권력을 뒷받침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내가 혼자 떠들면 그걸 실행하는 애가 아무도 없으면 아까 그렇게 딱 미국 의원들이 와가지고 천안문에서 딱 펴졌을 때 그 젊은 딱 눈이 살아있잖아. 딱 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막 하고 막 그 기자들 막 이런 애들 있어야지. 지금 그걸 믿는 애들 열혈로 이런 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있어야지만 이 권력이 행사되는 거지. 권력자 혼자 무슨 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놀랍게도 그들을 약화시켜야 되는 이 딜레마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오래 하려면. 시진핑은 공산당 엘리트들이 자신을 지켜줄 만큼 강해야 하지만 자신의 지배에 저항할 만큼 강력하게 만들면 안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거야.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시진핑의 행보를 보면 이제 조금 보이는 맥락이 있다는 거지. 이런 민간 영역에도 당의 통제를 강화했어요. 이거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2012년 시진핑이 등장하고 나서 바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연구소들도 지금 오늘자 파이널타임즈를 내가 보니까 중국이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대학에다가 미국이나 서구 애들하고 같이 코워크하지 말라고 계속 한대요. 공동논문 쓰지 말라고. 이거 퇴보지 이러면 이거 심각한 건데 대학 연구소 폐쇄하고 막 합니다. 좀 삐딱하게 경제 특히 연구소 같은데 이게 시진핑 경제 정책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선진국이 한참 먹은 거에 통계를 믿을 수가 없거든. 통계를. 중국이 이런 분위기에서 정확한 통계가 나오겠어요?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박사를 받으면 90%가 미국에 남는답니다. 미국에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중국인도 또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만 또 재능이 특출하잖아. 중국 사람 되게 뛰어나거든. 미국의 어떤 인적 자원이 되는데 미국도 중국이 세지니까 이제 비자를 만료시켜요. 그래서 연구 끝나면 돌아가거나 이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못 가거나 많은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진짜 이혼이 맞는 게 이게 1989년도에 천안문하고 다른 게 그때는 위에서는 이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밑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거를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발버둥 쳤잖아. 지금은 자료를 찾으면 그냥 밑에서 다 끊어놔. 미국이건 중국이건. 미국도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시각차가 거의 없답니다. 중국에 대해서. 밑에서부터 중국 연구원들 지금 비자 안 주고 미국에서는 중국에서는 미국 학자들과 공동 연구 이런 거 다 중국이 한 나라가 아니잖아. 세계 2위의 경제 국가고 우리가 세계 경제나 이런 걸 예측하려면 어떻게든 중국의 현지인하고 코워크를 해야 된다고. 중국이 북한이나 라오스 정도 되면 빼고 해도 큰 통계가 차이가 안 나는데 전 세계 2위를 하는 나라를 어떻게 통계해서 빼? 그럼 코워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중국이 못하게 한다는 거야. 반론도 있습니다. 중국은 큰 기업들이 보통 민간 기업이 아니라 스테이트 오운이라 그래가지고 공기업인데 시진핑 이후에 계속 민간 기업의 비중이 늘어났다. 근데 이 그래프를 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냐면 그것도 있지만은 진짜 중국은 공기업의 비중이 엄청나죠. 포춘지가 글로벌 500대 기업의 랭킹에서 수익으로다가 쭉 내세우면은 2004년도에 전부 공기업이었던 거야. 2006년도까지. 민간 기업들도 중국이 직접 대놓고는 안 하지만 지금 많이 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스타 기업인들이 특히 IT 쪽에서 많이 물러나잖아요. 그죠? 시진핑의 아젠다는 뭐냐면 중국은 선거하진 않지만 그래도 중국도 유권자를 의식하겠죠. 정치가라면 당연히. 보이지 않는 유권자죠. 투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유권자라고. 불평등을 다스리겠다. 공동부유를 내세웠습니다. 중국은 불평등한 나라죠. 상위 1%의 가구가 전체 부의 30% 차지하고 하위 25% 전체 부의 1% 차지합니다. 진위 계수는 족탈 분급의 1위예요. 전 세계. 아무튼 이런 나라니까 공동부유를 해가지고 조금 부를 더 분배하겠다라는 아젠다를 지도자가 내세우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너무 자연스럽고 이거는 비판할 게 전혀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하는 방법이 뻔한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뻔한 방법.
어떻게 할까요? 부자를 때려잡는 걸 쓰고 있어. 자, 2억 명의 농공민이 공공복지에 접근하지 못하는데, 아까 농공민은 불체자입니다. 불체자. 그러니까 중국인이지만 불법 체류자야. 도시에 있는데 호적이 도시가 아니야. 공공서비스 접근이 안 됩니다. 30만 명의 미만의 도시에서는 후코를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바꿨어요. 대도시에서는 아까 말했던 사회 신용 점수를 기반으로 후코를 부여하려고 해요. 이 색깔이 바로 중국의 지역 간의 소득 격차를 이제 한눈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해안이 확실히 잘 살죠. 중앙으로 가면 이제 애매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훨씬 더 많은 오지가 있습니다. 저기 북쪽에 우리랑 관련 있는 포롱장, 우리가 간도라고 부르는 데 아니에요. 질린, 라오잉 이런 데는 아주 낮아요. 그 다음에 저쪽 신장, 티베트 여기는 단지 낮은 게 아니라 그냥 여기는 사람 취급 못 받죠.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자꾸 무시하지만 이건 정복의 관계죠, 여기서는. 이게 바로 중국이 처한 현실 속에서 시진핑 주석이 3년임 종신 주석을 바라보면서 도중에 그만두기도 애매한 게 푸틴하고 마찬가지예요. 후진타오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도 공적인 활동을 안 하지만 살아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진핑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엘리트들을 그렇게 많이 감옥에 보내고 투청했는데 권력을 놓으면 편하지 않을 거 아니야. 푸틴은 뭐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게임은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하면 진짜 끝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헤쳐나가야 될 아젠다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미 컸기 때문에 전 세계에 엄청난 압력을 주고 있는데, 그 중국이 천사들로 이루어졌어도 지정하게 판을 바꾸기 때문에 서구 세계가 뭉쳐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중국은 천사들이 아니고 당연히 아니고, 더군다나 엄청나게 많은 인권과 불평등과 오염은 오늘 뺐는데 문제들을 갖고 있어서, 그리고 계속 거기서 사고를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 서구의 갈등 구조는 저거는 진짜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1972년도에 만들어진 중국과 미국의 화해 분위기가 50년을 가서 반대로 배팅했던 사람들 다 처벌했거든요. 에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임시지, 중국 결정에 발전 못해, 이랬던 비관론자들이 전부 중국이라는 엄청나게 커질 때 다 소외됐어.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면 이게 또 20, 30년 가는 건데, 이게 뭐 1년, 2년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란 말이지. 중국같이 거대한 공룡을 다스리려면 이게 1년에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10년, 20년 보면서 하는 건데, 이때는 또 지금 지난 중국몽 꿨던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배팅하면 또 다 작살나는 거지. 그 신문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고급 정보가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뭐 다 나오잖아, 지금. 그걸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고, 우리가 중요한 이제 화폐 시스템은 다음 시간은 유럽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공부했던 걸 다시 이제 쭉 훑으면서 다시 보게 될 거예요. 비트코인이 중요하다. 결론은. 이 강의는 15강인데 이제 5강까지밖에 못했지만 15강 다 끝나면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구나, 이런 결론이 나온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